안녕하세요. 주린이 탈출하기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의 국내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 있어서는 3,100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루 쉬면 하루 다시 가고, 하루 가면 그 다음에 다시 좀 눌리는 흐름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중요한 거는 섹터의 순환매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점, 이 빠른 트렌드에 좀 발맞춰서 매매를 하셔야 엇박자타지 않고 좋은 매매를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그렇다면 7월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이슈가 첫 번째는 실적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의 관세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시장에서 주목받은 이슈들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저희가 화요일 7월 8일 현재 시각으로 11시 46분인데요. 오늘 오전 8시쯤 장이 시작하기 전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죠. 시장에서도 이번 실적이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는 했지만요. 예상보다도 더 낮은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 시장에서 어떤 실적을 발표했는지 먼저 체크를 해 드리자면요. 제일 중요한 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들 하락했던 게 삼성전자의 가장 큰 리스크였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지금 매출액이 또 50% 넘게 하락을 했던 부분이 큰 리스크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4조 원 가까운 자사주를 매입을 했다. 이제 샀다는 소식이 오전장에서 같이 들려왔죠. 이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던 점이 메리트였던 것 같습니다. 장중에는 심지어 살짝 소폭의 상승세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지난 9일부터 계속 사들였던 내용을 9일부터 10월 8일까지 장내 매수를 통해서 샀고 이때 결정을 했다고 8일에 공시를 했네요. 그래서 보통주 3조 5,100억 원, 기타 주식 4,019억 원 등 총 3조 1,119억 원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2조 8,119억 원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소각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했고요. 또 나머지는 1조 1,000억 원은 임직원 상여 등에 활용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말을 빌리자면 주주가치 재고 자체는 자기 주식 소각을 의미를 하고 소각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직접 적절한 시점을 통해서 시행을 할 계획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기본 보상을 기준 보상을 통해서 자기 주식 처분 시점과 그리고 주식 수 등은 향후 이사회에서 공시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추가적인 이슈들도 나오는 즉시 주린이 탈출하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주가의 하방은 좀 제한했던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간의 주가 추이를 좀 보자면요. 분기별 실적 추이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2023년 3분기가 가장 좌측에 있고요. 그리고 2025년 2분기 오늘 발표된 잠정 실적이죠. 이 주가 추이를 보면 지난해 2024년 2분기, 3분기까지는 쭉쭉 올라오던 삼성전자의 분기별 실적입니다. 하지만 이 실적이 가장 크게 꺾였던 거는 2023년 3분기 67조 원에서 이번 2분기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던 만큼 가장 크게 떨어졌던 모습을 그래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기사를 통해서 보자면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이 반도체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낮았던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가전도 큰 역할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관세 정책을 살펴보면요. 철강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가전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던 이슈가 2분기 안에 있었죠. 이 때문에 삼성전자의 가전도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모바일 부분도 이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도 없었고 이 부분이 1분기에 비해서는 좀 부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증권가 리포트를 보면 지금이 오히려 가장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서는 조금 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도 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예측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장 안에서 삼성전자의 시총 비중을 한번 살펴볼까요?
코스피가 이제 3,000피까지 회복하는 동안에 좀 아쉬웠던 거는 삼성전자가 그동안 큰 힘을 내주지 못했던 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SK하이닉스가 올라오고 그다음에는 바톤을 삼성전자가 받아서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른 리포트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14.53%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2016년 3월 이후에 최저치인데 2016년 거의 10년 전이죠. 이때 3월에는 14.53%였고 이번에도 동일한 수치인 점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주인 삼성전자, 우랑 합산을 하게 되면 시총의 비중은 16.17%로 상승하기는 하는데요. 이 역시 2016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고전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의 삼성전자의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비중은 20% 정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2020년 3월 27.82%까지 기록을 하기도 했네요. 하지만 지난해 10월에 18% 정도를 기록하게 되면서 계속 20%선 아래로 내려왔고 지금은 16%대까지 주저앉은 삼성전자의 비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 코스피가 새 정부의 증시 부양책으로 상승했던 것과는 좀 상반되는 다소 아쉬운 모습인 게 조금 더 시장에선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코스피는 13% 넘게 상승을 했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6.41% 오르는 데 그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조금 더 키워줬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도 한번 볼까요? 주가 추이 아무래도 오만전자 박스권에서 계속 머물러 있던 삼성전자입니다. SK하이닉스 쭉쭉 올라가는 반면 6월에도 시장에서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6만 전자 아래에서 움직이는 모습 지금 그래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6월 말부터 최근 7월 들어선 거래일부터는 6만 전자를 뛰어넘어서 계속 올라가려고 시도하고 있는 삼성전자이니까요. 이 부분도 계속 체크해 보시고요. 지금 오전장에서는 제가 잠시 체크했을 때 삼성전자가 이렇게 안 좋은 실적 발표, 시장의 예상치보다 조금 하회하는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6만 전자를 좀 지켜줬다는 점이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을 조금 더 딛고 올라설 수 있는지는 추가적으로 시간을 두고 더 지켜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요. 실적의 이 리스크가 보통은 실적 발표, 이렇게 특히 안 좋은 실적 발표를 장 마감 직전, 장 마감 후에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엔 장 시작 직전에 했고 그러고 바로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데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시장의 해석은 다양하긴 하지만요.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아무래도 시장에서 가장 큰 기대치는 대형주들인 것 같은데요. 요즘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2분기 주식 시장의 위너로 꼽히고 있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2분기에 다소 아쉬운 실적을 발표했다는 좀 마음 아픈 소식이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2025년 2분기에 주인공이자 승자였습니다. 헤드라인을 요약해 드리자면 시가총액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삼성전자 시총의 비중은 줄어들었으면 그 비중을 가져갔던 기업이 있겠죠. 바로 두산에너빌리티가 그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15조 원이었던 시가총액이 43조 원까지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의 15조 원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큰 예전 이야기가 아니고요. 무려 3월 말입니다. 몇 개월 전, 한 3개월 전 소식인데 3월 말에는 15조 211억 원이었는데 6월 말 기준 43조 8,143억 원으로 30조 원 가까이 커졌고요. 무려 190% 넘게 거의 200%의 증가폭을 그렸던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 천장 없이 계속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여줬죠. 여기에는 뭐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자력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 그리고 SMR에 대한 기대감
세 번째로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이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좀 지명이 됐다는 점들이 있는데 이 부분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아무래도 원자력 관련주부터 지켜봐야겠죠. SMR이 그 안에서도 특히나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이 될 거라고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데요. 김정관 두산 에너비 사장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하겠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시총 외형이 이렇게 늘어난 점을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이 표는 한국 CXO 연구소가 발표한 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시가총액 증가율 상위 탑 10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연 1등 191.7%였고요. 그 다음은 카카오페이 168.2%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점은 조금 이따가 더 자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D&D 파마텍 160% 그리고 실리콘2 152% BHI 146% 미래에셋증권 증권주도 최근에 많이 올랐죠. 증권과 자사주도 정부의 이 증시를 조금 더 높이려고 하는 노력들에 힘입어서 함께 올랐죠. 미래에셋증권 133%, 한화 130%, APR 화장품주로는 지금 10위권 안에서 보여지고 있네요. 125%. 롯데 관광개발도 크게 올라왔습니다. 124%, 마지막으로 두산이 10위로 124% 유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다 세 자릿수긴 하지만 200% 가까운 상승률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두산 에너빌리티 개별 종목으로 보더라도 되게 단연 눈에 띄는 증가폭 보여주고 있고요. 또 다른 자료는 2025년 3월 말 대비 6월 말 기준 시가총액 증감액 상하의 탑5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증감액으로는 더 크네요. 아무래도 기업의 무게감이 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두산 에너빌리티보단 조금 더 컸던 점 함께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액, 금액만으로 두고 보면 SK 하이닉스가 1위, 2위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은 HD현대중공업, 삼성전자, SK 스퀘어 순입니다. 지금 앞에서 있던 증가율, 이 비율과 따졌을 때 증가율 탑 10에서 유일하게 증감액에도 자리하고 있는 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증가율, 비율도 좋고 금액적으로도 크게 올랐던 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반면에 이게 하락했던 종목 하위 탑 5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으로는 가장 큰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2차 전지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은 메리츠 금융, LG 화학, 포스코홀딩스,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데이터를 먼저 분석해 봤는데요. 제가 앞서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있어서 산업장관 후보자 이야기를 했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이기 때문에 이해 충돌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재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후보자에게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있는데 아무래도 개인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물론이고요. 한국전력, 삼성전자 등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처분할지가 이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고 후보자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되는 데까지 좀 발돋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기사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6일에 실제로 국회와 간과에 따르면 자신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의 재산이 총 65억 927만 원으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후보자와 배우자가 공동 명의로 하는 아파트 29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하고요. 나머지는 주식과 예금 등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 보유 주식 그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11억 9,180만 원 규모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무래도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한국전력, 뉴스케이 파워, 스트레티지 등도 포함되어 있는 점 함께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해충돌법이 뭔가 하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요. 고위공직자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총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요.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 신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처분이 어떻게 발생할지는 함께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무 수행을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공적 그리고 사적인 이해충돌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 후보자가 어떤 분인지 조금 더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관료 출신 기업인인데요. 기존에 기획재정부에서 경제분석과장도 했고요. 종합정책과장,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등을 지낸 뒤 지난 2018년에 관직을 내려놓고 기업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이러한 타임라인을 이해를 해야 왜 이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산업부의 후보자로 올라왔는지까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3월에 두산에너빌리티 마케팅 총괄 사장에 취임을 해서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고 하네요. 산업통상자원부를 조금 더 이해를 해보자면요. 산업, 에너지, 통상까지 실물 경제를 다루는 이런 주무 부처이고요.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한 과정에서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논란도 있고 도움이 되겠다 좋은 시선도 함께 있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가 체코 원전 수주부터 다른 수주까지 따낼 수 있는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해당 주식의 처분이 이루어질지 시장의 관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요 부분에서 이 정도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SMR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무래도 이런 정치적인, 이 정책적인 부분도 있지만요. 그냥 기업 자체의 수주, 이런 모멘텀도 확실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SMR 본격 시공도 있지만 원전 수소 풍력까지 삼박자의 모멘텀이 완벽하지 않나 하는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글로벌 에너지 기술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고요. SMR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조금 더 창창할 것이라고 이야기가 되는 게 대형 원전에 비해서 SMR 같은 경우에는 건설 기간이 비교적 짧고요. 또 안정성과 경쟁성까지 뛰어나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높다 하면 SMR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화된다면 SMR이 시장에서 본격적인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시장에서 받아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해상풍력도 해당합니다. 해상풍력이 국내 최초로 5.5 메가와트 해상풍력 터빈을 상용한 데 있고요. 최근에는 8 메가와트급 이상의 대형 터빈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과 SMR뿐만 아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게 바로 이런 해상 풍력인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수소 에너지까지 에너지 분야에서 전반적인 포트폴리오가 잘 구축되어 있는 것 같죠. 근데 이 부분은 우리 정부도 상당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과 맞물리고 있고 해상풍력 클러스터 구축 계획까지 맞물려 있는 점 함께 가져가시면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창창하겠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각도로 모멘텀이 작용하겠다는 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소식들 정리해봤고요. 시장에서 핫한 거 또다시 이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같이 도지에 있을 때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브로맨스를 펼쳤었죠. 하지만 이 임기가 끝나고 일론 머스크가 다시 기업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브로맨스가 파국에 치달아서 시장에 관심이 좀 쏠려 있었죠. 관심보단 걱정이죠. 걱정이 많이 쏠려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쏠렸다가 또다시 둘이 화해를 하는 듯 하다가 다시금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이제는 놀랍지 않을 정도로 둘이 싸웠다가 화해했다가 또다시 싸웠다가 또 화해하겠지 이런 시장의 시선들도 있지만요. 현재로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신당까지 창당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거 트럼프와 갈등을 빚게 되면 일론 머스크의 주식 이 테슬라까지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지난 7일 테슬라의 주가 급락한 바 있습니다.
테슬라가 전거래일보다 6% 넘게 6.79% 내리기도 했고요. 장중 한때는 $288 선까지 하락했던 테슬라의 주식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이 신당을 창당한다는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하루 만에 1,500억 달러가 증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리스크가 큰데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가 계속 트럼프를 공격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 시장 뭐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머스크 CEO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국정 의제가 담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해서요. 미 의회에서 최종 통과가 되자 X에서 신당 창당에 찬반을 묻는 온라인 투표를 개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다음 날에 바로 오늘 아메리카 당이 여러분의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창당을 한다. 그래서 바로 창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글들을 SNS에 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트럼프의 반응도 지켜보자면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 씨의 신당 창당 선언을 두고 터무니없는 일이다. 완전히 탈선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다시금 둘간의 이 감정의 리스크가 생겨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곳에서 둘간의 싸움은 계속 치열하게 치닫지만 수혜를 받는 입장도 있습니다. 바로 스레드인데요. 저도 이 스레드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본 적은 없지만 주변에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테슬라가 아니죠. 일론 머스크가 관여하고 있는 X에 좀 반발 심리가 스레드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스레드가 약간 옛날 트위터 느낌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경쟁 플랫폼이기 때문에 메타의 스레드가 X의 턱 밑까지 따라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커버그는 오히려 땡큐 머스크를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살짝 체크해 보면 스레드의 모바일 앱 평균 일일 활성 이용자 수가 지난달에 1억 1,510만 명을 기록했다고 하죠. 이 같은 기간에 X 같은 경우에는 1억 3,200만 명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둘 다 1억 명을 뛰어넘는 수치이고 X의 대항마로서 이 자체적으로 성장세를 달리고 있는 스레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X의 대항마를 자처하고 있는 또 다른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블루스카이는 410만 명에 그쳤지만 증가율을 보자면 372.5%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블루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선 좀 낯선 어플리케이션이지만 크게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시장에 팽배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레드가 앞으로 X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일론 머스크가 계속 정부에 반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다른 기업들에게 기회를 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국내 시장에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 게 바로 카카오페이죠.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서는 6월 한 달간 정말 뜨거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서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요. 카카오페이가 뭐 쉬어가는 동안은 카카오뱅크, 카카오까지 영향을 미쳤고요. 이런 대형주뿐 뭐 네이버도 그 수혜를 받았죠. 이런 대형주뿐만 아니라 핑거라던가 다날이라던가 다른 부분도 함께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을 받았고 여기에 더해서 또다시 또 훈풍을 달아준 게 바로 지역 화폐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 화폐가 이제 곧 지급이 되게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페이로 작용하게 되는 부분들도 함께 관련된 종목들이 함께 올라줬다.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거래 정지만 3번을 당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2주 동안 이 천국을 맛보기도 했는데 천국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일까요? 지옥도 맛봤습니다. 2주 안에서 크게 이제 변동성을 보였던 게 카카오페이 주가인데 지금 보시면 카카오페이 주가 그래프인데 2월에서 4월까지는 큰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박스권 안에 갇혀 있고 큰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좀 잠들어 있었던 주식이었죠. 하지만 6월이 넘어서 새 정부가 들어오고 가파르게 급속도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 부담감이 컸었을지 급락도 크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 변동성은 주주분들께서 상당히 조심해서 매매를 하셔야겠다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서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 부분의 시장 트렌드를 따라가야 될지 아니면 오히려 버블일지 거품이 많이 껴있을지 다양한 분석과 판단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법제화가 된다면 더 가속도를 밟게 될지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카카오페이가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서 카카오페이도 스테이블 코인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코인들을 발행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뿐만 아니라 다른 조그만 회사들도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요. 카카오페이가 다른 기업들 안에서도 가장 크게 눈여겨서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선불 충전 잔액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페이로 뭐 선물도 하고요, 송금도 하고요, 주변에서 다양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선불 충전 잔액이 그 안에 있는 모든 대형 페이 업체들 중에 가장 크다고 합니다. 카카오가 1조 1984억 원, 그다음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를 합치면 1조 1984억 원과 5,919억 원을 합산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은 네이버가 1,576억 원, 토스가 1,375억 원까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선 좀 근거를 갖고 카카오페이의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도입과 함께 카카오의 주가도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린이 탈출하기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마지막으로 카카오페이까지 만나봤습니다. 국내외 시장에서 가장 굵직하게 영향을 미치는 종목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올라주는 소식, 더 반가운 소식과 함께 돌아오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